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은 박수현 대변인이 진행합니다. 11시 50분이 좀 약간 지나서 54분 정도에 오늘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컴퓨터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늘 보던 고민정 부대변인이 아니고 새로 보는 얼굴이니까 당황해가지고 연결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죠? 자,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뉴미디어 비서관실에 우리 김선 행정관 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 고정입니다. 네. 예, 어제 대변인님, 어제 중요한 정부 발표 두 가지나 있었는데요. 그 북핵 사태로 인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묻힌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었죠. 어제 국민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지난 한 2달 이상간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을 좀 자제하고 있어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북한이 어제 최고로 고도화된 그 미사일 도발을 어제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 대화를 나누게 될 두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를 못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두 가지입니다. 하여튼 장기 그 소액 연체자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그 무주택자를 위한 그 주택 지원 정책이 두 가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좀 잘 챙겨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대책, 그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인데요. 대변인님, 장기 소액 연체자, 그러니까 작은 금액을 오랫동안 갚지 못하고 뭐 이제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은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공약을 지키는 중이고요. 지난 9월에 아마 이미 이 그 소멸시효가 지난 그런 채권을 소각한다는 정책 발표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융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상환기간으로 10년이 지나면 이게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사실상 그냥 문서에 불과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각을 해서 없애줬는데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멸시효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는 것에 대한 추가 조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들이 이제 이 채무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것을 추심기관에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추심기관으로부터 막 연락을 받고 독촉을 받으면 아마 100만 원이라도 갚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일부라도 갚게 되면 이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추가 조치로 이것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총 한 159만 명 정도의 국민이 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 소액 채권이라 하면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그 10년 이상을 미상환 상태로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159만 명의 평균을 내보면 평균 1인당 450만 원 정도의 미상환 부채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 기간은 미상환 기간은 약 15년 가까이 되는 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상당히 이제 뭐 어려움에 처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언론에도 이미 벌써 뭐 모럴 해저드다, 뭐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들이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걱정하시는 뭐 그렇습니다. 언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언론의 걱정은 타당해 보입니다만 이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의 활동의 그 동력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도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이런 금융 자격에 묶여서 못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재기 사다리를 마련해드리는 측면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더 큰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 자격을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국세청의 행정정보망을 이용해서요. 네. 그분들이 소득과 재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서 적어도 언론에서 비판하는 이런 모럴 해저드나 이런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와서 이렇게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3년간 유예를 하게 됩니다. 아하. 예. 그 3년 동안에 추가의 재산이나 소득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서 네. 어떤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충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좀 엄정한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뭐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또 혜택들이 집행이 될 때 좀 신뢰감 있는 정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 부정수급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이랬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뭐 추가로 충분히 할 그런 대책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차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이 소액 연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없었던 우리 대다수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내가 혹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셔서 개인의 어떤 경제 활동도 다시 한번 하시게 되는 재기의 기회를 가지시고 국가 경제도 보탬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참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재기의 사다리다 이 말씀이 굉장히 귀에 팍 들어와서 박힙니다. 그러면 이 재기의 사다리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아마 현재로는 이런 준비 과정들을 통해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분하게 좀 희망을 가지시고 해당이 되는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해당이 되신다 생각되시면 잘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주거복지 로드맵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 많은데 네. 이것도 좀 묻혔어요. 좀 설명 좀 그렇습니다. 해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호평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차제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특히 우리 대다수 국민들, 서민들이 이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라도 최소한 좀 되어 있어야 이곳에서 가족들이 가족 같은 삶, 사람 같은 삶을 영위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또 그런 힘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거권은 반드시 생존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가 이거 주거정책 마련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될 공공임대주택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뭐 무슨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해서 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저같이 집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대변인님은 집 있으시잖아요. 대통령님이 하사하신. 대통령께서 잠깐 얻어주신 임시 숙소죠. 대통령께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주택 정책들을 내놓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그 재고율이라고 하죠. 이것은 약 9%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OECD 평균은 이것들 한 20%를 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다수 어떤 서민들에 대한 주거 정책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5년간 119조를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한 85만 호 정도 하고 나머지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어떤 대책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중에서 특히 신혼부부, 네. 그다음에 고령자, 뭐 서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정책을 마련하게 됐는데 만약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서민의 주거 안정, 아까 제가 생존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뭐 다른 숫자는 너무 어려워서 잘 안 들어오는데 신혼부부, 청년, 고령층 이렇게 뭐 집사하기 어려운 분들 위주로 혜택이 간다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높은 주택 비용 때문에 결혼들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그 결혼 연령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하나가 높아지는 예, 그렇습니다.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우리 주택 구입에 대한 대책 그리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중에 하나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청년층에 대한 그런 어떤 신혼 부부들에 대한 이 주거 대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년 임대주택이 약 19만 호 정도 될 거고요. 신혼 부부 공공임대가 20만, 그다음에 고령자 공공임대 5만 가구 이 정도에서 약 40만 이상 정도를 이런 부분들에 배정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알아보시고 그래서 아마 이런 주거 대책이 우리나라 전체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건강성을 굉장히 보장하는 그러한 대책으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 청년들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은 곧 어르신 복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네. 빨리 나가서 독립들을 해야 어르신들이 또 노년도 즐기실 텐데요. 네. 그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 지역별로 또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는데요. 예, 대개 어떤 뭐 청년들이 문제는 또 일자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주로 수도권에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주택 전체의 비율로 보면 약 60% 정도는 수도권 지역에 그렇게 아마 배당이 될 것이고 나머지 40% 정도는 그 외의 지역에 이렇게 배당이 될 텐데 어쨌든 국가로서는 균형 발전이나
뭐 이런 어떤 것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어떤 세대별, 계층별 이런 모든 것에 다 그런 주안점을 두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김영호님 페이스북에서 인사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미남이신데다가 설득력과 발음, 군더더기 없는 논리적 설득에 또 한번 놀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분은 저를 잘 아는 분 같은데. 아, 그래요? 성함이 좀 익숙한가요? 박정혜님께서요, 오늘은 고민정 대변인님 안 나오시나 봅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하루 동안 저희가 대변인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보조로 진행하고 오늘 있습니다. 제가 3번째 출연인데 늘 고민정 부대변님을 대신해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 고민정 부대변님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제가 늘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오늘은 고민정 부대변인 개인 사정 때문에 제가 나왔으니 저까지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지금 뭐 하트가, 그 발언 하시는 중에 하트가 막 그렇습니다.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 네네. 최초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엊그제 참 감동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하셨는데 주택 정책이 취업에서 결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다리가 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역시 여성 특유의 그런 섬세한 그 감각들을 가지고 참 푸근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런 세밀한 정책들을 잘 마련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소액 연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이제 재기의 사다리, 그리고 이 주택 대책은 또 희망의 사다리. 이거 어제 두 개의 사다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네. 무슨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상외교. 정상외교. 네네, 예, 정상외교 알겠습니다. 얘기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네, 네. 뭐 제가 말할 차례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이 시나리오는 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숨가쁜 외교 일정들을 보고 계신데 걱정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괜찮으신지 생각드릴 텐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단절되었던 외국 관계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복원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숨가쁜 외교 일정을 좀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그동안 정말 무너졌던 어떤 외교 관계들을 일시에 지금 복원해내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 미래 발전 관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튼튼한 우리 사다리 2개 얘기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어떤 그 징검다리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그런 지난 취임 6개월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성과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시나리오에 보니까 정상 외교, 정성 외교. 그래서 저는 이게 오타를 낸 줄 알았더니 정성 외교라는 말을 만들어내셨군요. 그렇습니다. 정성 외교. 이게 사실은 어떤 기사에서 네. 우리 이제 외교, 국빈 그런 접대에 대해서 호평을 하면서 만들어주신 말인데요. 국빈 만찬 뭐 이제 대변인님께서 다 거의 배석을 하시고 다 만드는 과정 지켜보셔서 제가 몇 가지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 그 스리랑카의 시리세나 대통령님 오셨을 때 그 시리세나 대통령님과 스리랑카의 국가 특성을 고려해서 국빈 행사 만들었다는데 뭐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키워드 정상 외교와 정성 외교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정상 외교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내실 있는 외교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내는데도 이런 정성 외교가 굉장히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어떤 회담 자체의 격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중간중간 끼어있는 어떤 사소한 일정, 의전 하나까지도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국 정상도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게 예.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이 정상회담에 임했을 때 그 정성이 이 정상회담에서도 빛을 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셨죠? 그 스리랑카의 시리세나 대통령과 공식 일정은 내일인데 그 전날 그 불교 국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조계사를 네네. 방문을 하셨는데 예정에도 없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조계사의 대웅전 앞에 있는 일주문까지 나가서 시리세나 대통령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나눈 환담 중에 보면 아주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리랑카의 시리세나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이 지났고 네네. 수많은 나라를 정상회담을 다녀봤는데 이렇게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이 정성껏 맞이해준 경험이 처음이다. 아하. 그러면서
스리랑카 국민과 대통령 자신 저에게 네네. 어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큰 영광을 주었다라고 아주 감동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참 저도 그 내용 듣고 참 놀랐는데 시리세나 대통령이 얼마나 그 부분이 감동적이었는지 똑같은 내용을 트위터에다가 쓰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그 똑같은 내용을 저렇게 영문으로 저 문리버 365 우리 대통령님의 계정을 이제 달아서 트위터로 올린 모습입니다. 사진도 저렇게 같이 달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대변인님, 이렇게 국가 외교 의전 상황에서 공식 행사가 있기 전에 저렇게 대통령이 먼저 나가서 국빈을 맞이하는 거 이게 좀 흔한 상황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죠. 네. 시리세나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취임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제 우리 그 국빈 만찬에서도요. 불교 국가이고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 시리세나 대통령을 생각해서 어떤 우리 사찰 음식을 내놓는다든가, 예, 그리고 우리 국회의 정각회 불교회 회원들은 국회의원들을 초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작은 부분이지만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정들을 좀 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전비서관실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어제 그 국빈만찬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선재 스님. 선재 스님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효자동 사진관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저렇게 채식 다과하고 이제 사찰 음식을 준비하신 이제 총감독으로서 어제 오셨다고 하죠. 네,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한 때도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회담 중에 제가 하나 둘 헤아려 본 것만 해도 이 공식 환영식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임프레시브했다라는 표현을 6번 정도 쓰신 것까지 내가 했거든요.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 국회 연설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어떤 디딤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정성 외교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대통령에게 그런 급진한 어떤 예우를 다 한다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상 외교의 컨셉은 어떤 회담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실, 성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소한 의전 하나하나에까지 정성을 다하는 아주 이름을 잘 붙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성 외교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외교의 하나의 또한 컨셉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은 불과 얼마 전에 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굉장히 정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가깝게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날 아마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그 확대 정상회담의 말미에 아마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못 보면 저는 어떻게 하죠?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굉장히 웃음도 주셨는데 네. 아마 그것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정성 외교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우즈베키스탄에는 알다시피 우리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특히 주몽 같은 경우는 뭐 한 5차례 그 나라 방송에서 그 재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대장금 아주 선풍적 인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장금의 주연 배우였던 그 이영애님을 그날 특별히 초청해서 함께 만찬도 하는 것도 있었고. 사진 보니까 우즈벡 대통령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던데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또 공연을 할 때 성악가들도요. 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에서 유학한 그런 어떤 성악가들을 특별히 초청을 했고 주몽의 주제가 OST를 부를 때는 1절은 우리말로 했지만 2절은 그렇게 러시아어로 해서 정말 그 영부인께서 우즈베키스탄의 영부인께서 아마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되고 그러면서 막 너무 흥겨운 그리고 그날 저희가 이제 국악 형태로 그날 이제 공연을 준비했는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서 아마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 그러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문 대통령이 여쭤봤더니 이런 어떤 큰 가사나 이런 건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이런 선율과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한국 국악 그 협연단의 악기 하나하나가 우즈베키스탄과 너무 비슷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악기 이름은 기억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큰 손북 같은 것을 우리 그 국립국악 관현악단이니까 그 단원 하나 중간에 일어나서 그거를 막 치는 흥겨운 장면이 있었는데 그 악기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악기랍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서 저희 단원이 연습을 해서 쳤고
또 협연한 단원 중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의 유학 온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 두 분을 배치를 해가지고 함께 했는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그 과정에 굉장히 감동해서 막 박수를 따라치려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역지사지로 그 나라의 것을, 자부심 있는 것을 가장 잘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이 가장 우리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성외교 정말 짱입니다. 예,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이제 정상외교의 현장에서 항상 배석하는 대변인을 모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세한 뒷얘기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성외교까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대변인님, 시간이 훅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기왕에 늦게 시작했는데 좀 더 하면 안 되나요? 그러게요. 아쉽네요. 많은 분들. 네. 예, 오늘 고민정 부대변인을 대신해서 제가 세 번째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늘 채널 고정 이 시간에 꼭 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 고민정 부대변인과 우리 김선 행정관 정말 똑똑하고 아주 이런 게 너무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좀 늦었지만 맛있고 행복한 점심시간 되시고 활기찬 오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지역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신혼부부를 위한 집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살면서 언제 어떤 일이 날지 잘 모르겠어요. 생활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초에 아기가 나오는데 육아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낡아서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신혼부부라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요.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차별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살지 못했지만 자녀들 세대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희망을 가지시고 해당이 되는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해당이 되신다 생각되시면 잘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주거복지 로드맵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 많은데 네. 이것도 좀 묻혔어요. 좀 설명 좀 그렇습니다. 해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호평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차제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특히 우리 대다수 국민들, 서민들이 이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라도 최소한 좀 되어 있어야 이곳에서 가족들이 가족 같은 삶, 사람 같은 삶을 영위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또 그런 힘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거권은 반드시 생존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가 이거 주거정책 마련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될 공공임대주택.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무슨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해서 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저같이 집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대변인님은 집 있으시잖아요. 대통령님이 하사하신. 대통령께서 잠깐 얻어주신 임시 숙소죠. 대통령께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주택 정책들을 내놓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라고 하죠. 이것은 약 9%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OECD 평균은 이것들 한 20%를 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다수 어떤 서민들에 대한 주거 정책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임대주택 문서에 불과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각을 해서 없애줬는데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멸시효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는 것에 대한 추가 조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들이 이제 이 채무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것을 추심기관에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추심기관으로부터 막 연락을 받고 독촉을 받으면 아마 100만 원이라도 갚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일부라도 갚게 되면 이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추가 조치로 이것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총 한 159만 명 정도의 국민이 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 소액 채권이라 하면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그 10년 이상을 미상환 상태로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159만 명의 평균을 내보면 평균 1인당 450만 원 정도의 미상환 부채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 기간은 미상환 기간은 약 15년 가까이 되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언론에도 이미 벌써 모럴 해저드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들이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걱정하시는 그렇습니다. 언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언론의 걱정은 타당해 보입니다만 이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의 활동의 동력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도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이런 금융 자격에 묶여서 못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재기 사다리를 마련해드리는 측면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더 큰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은 박수현 대변인이 진행합니다. 11시 50분이 좀 약간 지나서 54분 정도에 오늘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컴퓨터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늘 보던 고민정 부대변인이 아니고 새로 보는 얼굴이니까 당황해가지고 연결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죠? 자,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미디어 비서관실의 우리 김선 행정관 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 고정입니다. 네. 예, 어제 예,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 자격을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국세청의 행정정보망을 이용해서요. 네. 그분들이 소득과 재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서 적어도 언론에서 비판하는 이런 모럴 해저드나 이런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와서 이렇게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3년간 유예를 하게 됩니다. 아하. 예. 그 3년 동안에 추가의 재산이나 소득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서 네. 어떤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충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좀 엄정한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뭐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또 혜택들이 집행이 될 때 좀 신뢰감 있는 정책이 추진될 것 예, 같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 부정수급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이랬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뭐 추가로 충분히 할 그런 대책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차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이 소액 연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없었던 우리 대다수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내가 혹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셔서 개인의 어떤 경제 활동도 다시 한번 하시게 되는 재기의 기회를 가지시고 국가 경제도 보탬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참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재기의 사다리다 이 말씀이 굉장히 귀에 팍 들어와서 박힙니다. 그러면 이 재기의 사다리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아마 현재로는 이런 준비 과정들을 통해서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분하게 대변인님, 어제 중요한 정부 발표 2가지나 있었는데요. 그 북핵 사태로 인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묻힌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었죠. 어제 국민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지난 한 2달 이상간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을 좀 자제하고 있어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북한이 어제 최고로 고도화된 그 미사일 도발을 어제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 대화를 나누게 될 2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를 못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2가지입니다. 하여튼 장기 그 소액 연체자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그 무주택자를 위한 그 주택 지원 정책이 2가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 잘 들어보시고 좀 잘 챙겨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대책, 그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인데요. 대변인님, 장기 소액 연체자, 그러니까 작은 금액을 오랫동안 갚지 못하고 뭐 이제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은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공약을 지키는 중이고요. 지난 9월에 아마 이미 이 그 소멸시효가 지난 그런 채권을 소각한다는 정책 발표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융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상환기간으로 10년이 지나면 이게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사실상